사진은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진 안에 구현되어 있는 욕망의 고유한 속성, 즉 욕망에 새겨진 개별적인 서명을 보게 됩니다. 사진가들은 직관, 절묘한 타이밍, 고유한 관점, 피사체에 다가가는 신중함으로 숨겨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 되곤 합니다. 궁금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보는 것과 의식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666년 9월 12일)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재건하면서 런던은 대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바람은 불을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3일 동안 13,000채 정도의 집이 불탔고 100개 정도의 교회가 불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화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때부터 벽돌로 만든 건축물들이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의 초기의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좁아서 통행도 힘들던 도로까지 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도시공사 덕분에 1800년경이 되면은 런던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이 당시 다른 도시들, 다른 유럽의 도시들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런던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반면에 도시의 위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음식물,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길가에 넘쳤고 오물, 소위 말해서 똥오줌도 심각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에서 하루 5만 톤의 오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기오염도 매우 심각해졌는데요. 모든 집마다 석탄으로 정말 난방을 엄청나게 해대니까 공기가 매우 심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던 사람들이 미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냄새에 의해서 병이 전염된다 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미아즈마라고 하는데 물질이 부패하여 발생하는 미아즈마로 인하여 전염병이 돈다는 주장이었고 독을 품은 공기가 질병을 퍼뜨린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런 인구 집중 현상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첫 번째가 쓰레기와 오물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주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다가 또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주해 왔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싼 임금으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이주민들의 문제는 도시에서 생계 기반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늘 핫 이슈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문제도 많으니까 도시의 범죄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도시는 이처럼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아주 약한 존재들의 인큐베이터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도시의 과밀화는 생계의 문제, 그리고 전염병, 위생의 문제, 범죄, 슬럼화 등등을 야기합니다. 독일 사진작가 마이크 룰프의 작업 초점은 대도시에서의 삶입니다. 살기 힘들 정도로 과밀화된 도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망원 렌즈로 촬영했고요. 통제된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하이어를 아주 엄밀히 맞춘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이 필수적인 도시의 생산물은 반복과 패턴이라는 공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건축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서 유리창 내부의 실내를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같은 구조의 공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다른 시리즈로 한번 돌아와 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촬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리즈인데요. 도쿄 컴프레션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내가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 그러니까 아주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고 통제되고
엄격한 오와 열에 맞춰진 시스템의 특징을 부각하는 사진이었다면, 도쿄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관객의 눈높이를 아이 레벨로 맞춰놓고 설정해서 마치 그 지하철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이, 그 지하철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목격자의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영화나 소위 말해서 남양 특집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전통사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원한을 가진 존재라든지 아니면 현대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에 놓여서 고통스럽게 원한을 사거나 아니면 도태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좀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비에 대한 영화가 많이 등장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게다가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좀비라는 건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를 담고 있고, 원주민이 바라보는 이주민에 대한 공포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좀비의 유행은 도시 내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내가 좀비가 된다는 것은 전염병의 증가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외부 세력에 대한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좀비는 이주민을 향한 근원적 공포를 시각화한 존재라서 도시에 출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속에서는 좀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는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비는 인구 집중, 과밀화, 집중화로 생겨난 일종의 부작용 혹은 공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물론 좀비를 어떤 그 부두교 신앙의 전설에서 비롯된 어떤 상징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좀비물의 영화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거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미 괌이라는 도시 속에서 생존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위생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우리한테 도래된 어떤 현실 같은 아주 당면한 과제 같은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비 영화를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좀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좀비를 박살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주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영화로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건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이주민의 입장에서 원주민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유명하기도 한 마틴 파라는 사진가의 스몰 월드라는 사진입니다. 스몰 월드는 전 세계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매우 재밌고 통렬한 일종의 풍자입니다. 보편적인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에 아주 손쉽게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질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관광객이 스스로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피해자들로 바꿔버립니다만, 관광객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틴파는 스몰 월드에서 하나의 세계가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구겨지고 축소되고 왜곡된 채 단순한 이미지로 전락하는 것을 관광객 그리고 관광지의 어떤 그런 랜드마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차를 탄 백인 여성이 쫓아오는 흑인 소년들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쳐다보는 것들, 말에 올라탄 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남성의 사진,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원주민,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 집단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서 촬영하는 어떤 묘한 현상들, 피사의 사탑 앞에서 반복적으로 취해지는
기묘한 행동들, 아주 손쉽게 카메라에 하나의 세계를 구겨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도들을 스몰 월드는 꼬집고 있는 편인 거죠.